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 명례방 골목 깊은 곳에는 박진서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서야, 오늘도 과거 공부냐? 어머니, 이번 춘당대과에는 꼭 급제할 것이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벌써 5번째 아니더냐? 어머니의 한숨 소리에 진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벌써 5번째 과거에 낙방한 처지였지요. 집안은 날로 가난해져 끼니조차 있기 어려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대체 내 구멍은 어디란 말인가? 진서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이러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구나. 어머니 약값도 없는데 걱정이네. 그의 어머니는 오랜 병환으로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약을 써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지요. 그날도 진서는 글 공부를 마치고 저작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일거리가 있을까 싶어 두리번거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그를 불러 세웠지요. 젊은 양반, 잠시만요. 누구시오? 돌아보니 낡은 보자기를 깔고 앉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하얀 수건으로 가렸지만 맑은 눈동자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지요. 저는 운명을 보는 점쟁이랍니다. 당신의 앞날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점이라.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않소. 그래요? 하지만 당신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네요.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진서가 돌아서려는데 여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5번 낙방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대단하시네요. 뭐라고? 어찌 그것을? 진서는 깜짝 놀라 다시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5번 낙방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를 가리켰지요. 앉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공짜로 봐드릴게요. 아니, 나는 어머님이 병원으로 누워 계시죠? 약값도 없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진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뭔가 아는 것 같았지요. 대체 당신은 누구요? 저는 연하라고 합니다. 미래를 보는 재주가 있지요. 연화, 이름도 고우시구려. 연하는 진서의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당신의 운명이 참으로 기구하시네요. 무슨 말이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오. 이미 이렇게 앉았으니 말해보시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할 운명입니다. 그리고 내년 봄이 오기 전에 돌아가실 것이고요. 뭐라고? 진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농담이라고 하기엔 여인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지요. 농담이시겠지.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당신의 운명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럴 리가. 나는 아직 젊소. 25밖에 안 됐단 말이오. 운명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진서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기 싫었지만 왠지 이 여인의 말이 진실처럼 느껴졌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뭐요? 어서 말해보시오. 연하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인왕산 깊은 곳에 100년 묵은 산삼이 있어요. 그것을 구해 어머님께 다려드리면 어머님도 낫고 당신의 운명도 바뀔 거예요. 100년 묵은 산삼이라. 그런 귀한 것이 정말 있단 말이오? 네.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어찌 아시오? 그건 제 비밀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진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그것만 있으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단 말이오?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산이 험하고 맹수도 많거든요. 그런 것쯤이야. 무서울 게 없소. 연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오? 말해보시오. 산삼을 찾으면 저와 하룻밤을 보내주세요. 뭐라고요? 진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젊은 여인이 대뜸 이런 말을 하다니 당황스러웠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처녀가 어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오. 저도 이유가 있어요. 부탁이에요. 꼭 필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연하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절실해 보였지요. 낭자도 양반과 규수인 것 같은데 어찌 그런 말을 그리도 쉽게 하시오? 제 사정을 다 말씀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저도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진서는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정말 산삼을 찾을 수 있단 말이오? 네.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요. 내일 새벽에 만나요. 인왕산 입구에서요. 하지만 그 부탁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목숨과 당신의 목숨이 걸려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진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지요. 점쟁이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인가. 하지만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어쩔 수 없구나.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진서야, 아직 안 잤느냐? 어머니, 제가 내일 좋은 약재를 구해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약재는 무슨 돈도 없는데. 걱정 마세요. 꼭 구해올게요. 다음 날 새벽 진서는 결국 인왕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지요. 약속 장소에는 이미 연하가 와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산삼이 있기는 한 거요? 네, 따라오세요. 길이 험하니 조심하세요. 두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는 마치 길을 아는 듯 앞장서서 걸었지요. 진서는 그녀를 따라가며 울었습니다. 연하 낭자, 어찌 이런 깊은 산길을 아시오? 저도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젊은 여인이 이런 산중을. 걱정 마세요. 저도 나름 대비를 하고 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이슬이 반짝였지요. 아직 멀었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힘내세요. 또 한참을 가다 보니 갑자기 연하가 멈춰섰습니다. 잠깐, 여기서 잠시 쉬어가요. 왜 그러시오? 힘드시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기 보세요. 연하가 가리킨 곳에는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나무의 등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헉, 곰이다. 쉿, 조용히 하세요. 저 곰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뭐라고요? 곰이 우리를 도와준다니? 연하는 품에서 꿀단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왔어요. 곰은 꿀을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걸로 뭘 하려고? 연하는 꿀을 나뭇가지에 묻혀 곰 쪽으로 던졌습니다. 곰이 꿀 냄새를 맡고 다가왔지요. 으악, 이리 온다. 가만히 계세요. 곰을 따라가면 돼요. 뭐라고요? 곰은 약초가 있는 곳을 잘 알아요. 특히 오래된 산삼이 있는 곳엔 곰들이 자주 가지요. 정말로 곰은 꿀을 핥아먹으며 천천히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지요. 한참을 따라가니 곰이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곰이 뭔가를 파네요. 두 사람이 다가가 보니 곰이 더덕을 파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고, 더덕이구만.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곰이 파낸 구멍 옆에. 정말로 그 옆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바위 틈에서 붉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거야. 저게 산삼이에요. 곰은 더덕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살금살금 바위 쪽으로 가서 곰이 물러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삼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진서가 살펴보니 정말로 붉은 열매가 달린 산삼이 있었습니다. 잎사귀며 줄기며 모든 게 평범한 산삼과 달랐지요. 정말이군. 이게 백년 산삼이란 말이오? 네. 조심해서 캐세요. 뿌리가 상하면 안 돼요. 진서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도 옆에서 도왔지요. 뿌리가 정말 크구나. 마치 사람 같아. 100년 묵으면 그렇게 된대요. 아, 조심. 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두 사람은 한 시즌이 넘도록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냈습니다. 정말로 사람 모양을 한 거대한 산삼이었지요. 이것으로 어머니도 살고 나도 살 수가 있겠구나. 축하해요. 이제 약속을 지켜주세요. 연하의 말에 진서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꼭 해야 하오? 네. 꼭 필요해요. 제발 부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어떻게 하룻밤을 보낸단 말이오? 낭자, 정말 괜찮겠소? 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모른 채 하시면 안 됩니다. 연하의 간절한 눈빛에 진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소. 약속은 약속이니. 고마워요. 그럼 먼저 어머님께 약을 다려드리고 오세요.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진서는 집으로 돌아가 급히 산삼을 다렸지요. 어머니, 이 약을 드세요. 이게 무슨 약이냐? 좋은 약이에요. 어서 드세요. 어머니가 약을 마시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기운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진서야, 이게 무슨 약이냐? 몸이 날아갈 것 같구나. 어머니,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잠시 뒤 진서는 어머니가 잠든 후 연하와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객점 방을 하나 잡아둔 곳이었지요. 산삼이 효과가 있었나요? 네,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소.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저와 한 약속을 지켜주시면 돼요. 연하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서도 마음이 복잡했지요. 연하 낭자, 대체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요? 연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운명을 바꾸려고 해요. 제 운명은 20살이 되기 전에 죽는 거예요. 뭐라고? 저는 19이에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진서는 놀라서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수건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지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네. 한도인이 말하길 운명이 바뀔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저도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운명이 바뀔 사람이라. 선비님은 제가 도운 덕분에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당신과 인연을 맺으면 저도 살 수 있어요. 진서는 연하의 딱한 사정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소. 낭자도 살아야지. 정말이에요?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벗었지요. 아른거리는 불빛에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왜 얼굴을 가리고 다녔소? 너무 눈에 띄어서요. 그리고 부끄러워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있는 동지 같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나도 그렇소.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같소. 연하는 수줍게 웃으며 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이라 무서워요. 나도 그렇소. 하지만 우리 둘 다 살아야 하니.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이 생겼지요.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지요. 이상해요. 처음인데도 낯설지 않아요. 나도 그렇소. 혹시 전생에 인연이 있었나? 연하는 수줍게 진서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지요. 날이 가슴이 제 손바닥을 간지리네요. 낭자를 보니 홍두깨가 꿈틀거리는구려. 연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을. 처음이라 무섭다 했는데 이미 익은 홍시처럼 달아올랐구려. 진서는 연하의 허리를 감싸 안았는데 연하의 몸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났지요. 날이 손이 참 따뜻해요. 마치 한여름 벽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옷고름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들의 몸을 은은하게 비췄지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부끄러워할 것 없소. 연하의 속적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속치마만 남은 그녀의 모습에 진서는 숨이 막혔지요. 그리고 연하가 진서의 아래를 보자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정말 홍두깨 같네요. 어떻게 이런 걸. 조심해서 움직일 테니 무서워 마시오. 네, 믿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밤새 정을 나눈 흔적이 침상 곳곳에 남아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린 후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삶과 꿈,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요. 나는 꼭 과거에 급제해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고 싶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운명이 바뀌었으니까요. 낭자는 어떤 삶을 살고 싶소?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 낳고 평범하고 행복하게요.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진서에게 작은 부적을 건넸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세요.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고맙소.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진서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요.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해요. 약속하오.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서가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서야, 관가에서 사람이 왔다. 관가에서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진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관복을 입은 관리가 와 있었지요. 박진서 서생이시오? 그렇습니다만 급히 성균관으로 오시오. 특별 전시가 있을 예정인데 당신이 추천되었소. 저를요? 누가 추천을 하였다는 말이오? 호조 참판 어른께서 직접 추천하셨소. 진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조 참판이라면 정의품의 높은 벼슬인데 자신을 알 리가 없었지요. 분명 저를 추천하셨다고요? 그렇소. 어서 준비하시오. 내일 아침에 시험이 있소. 관리가 가고 나자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진서야, 이게 다 그 약 덕분인 것 같구나. 내 몸이 괜찮아진 것도 그렇고 백년 산삼 덕분에 운이 트이나 보다. 어머니, 어서 준비해라. 이번엔 꼭 급제해야지. 진서는 밤새 공부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고 집중이 잘 되었지요. 다음 날 성균관에 가보니
정말로 특별 전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왕께서 급히 인재를 뽑는다는 것이었지요. 이번엔 꼭 급제해야지. 진서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를 받아보니 평소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었지요. 이상하다. 마치 내가 공부한 것을 알고 낸 문제 같군. 진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술술 움직였지요.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원급제는 박진서. 정말요? 내가 장원급제라고? 진서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과거 급제를 그것도 장원으로 하다니. 축하하네. 박생원, 이제 출세길이 열렸구먼.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진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운명이 바뀐 것이었지요. 급제 후 진서는 정칠품 사원부 감찰관직을 받았습니다. 관청으로 향하는 첫날 누군가 찾아왔지요. 박나리, 축하드립니다. 돌아보니 연하였습니다. 이번엔 수건을 쓰지 않고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연화 낭자, 정말 반갑소. 약속대로 운명이 바뀌었네요. 다 낭자 덕분이오. 저도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이제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기쁘게 웃었습니다. 그때 진서가 물었지요. 그런데 호조 참판이 날 어찌 아신다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호조 참판은 제 아버지예요. 뭐라고? 그럼 낭자는 양반가 규수란 말이오? 네. 죄송해요. 처음부터 속인 건 아니에요.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왜 점쟁이 행세를 하였단 말이오? 연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능력이 있었어요. 미래를 보는 능력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절 숨겨 키우셨죠.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사람들이 알면 요물이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늘 숨어 살았어요. 진서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숨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지켜줄 테니. 정말이요? 그럼요. 우리는 서로의 운명을 바꾼 사이 아니오? 그때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애템. 아버지, 호조 참판이 서 있었는데 엄한 표정으로 진서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내가 박진서냐? 예, 그렇습니다. 내 딸과 무슨 사이냐? 진서는 당황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연화 낭자를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 딸을. 그때 연하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절 살려준 은인이에요. 무슨 소리냐? 연하는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죽을 운명과 진서가 도와준 일까지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네. 아버지, 이분 아니었으면 전 이미 죽었을 겁니다. 호조 참판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진서를 다시 봤습니다. 자네가 정말 내 딸을 살렸단 말인가? 저도 연화 낭자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장원급제까지 했으니 자질은 충분하고. 호조 참판은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 딸의 능력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알겠나? 물론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걱정 마십시오.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호조 참판은 진서의 진심을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혼인을 허락하겠다. 아버지, 감사해요. 대감,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서와 연하는 정식으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례 준비는 호조 참판 댁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한양의 내로라 하는 집안들이 모두 모였지요. 저 신랑이 이번 장원급제자라며. 호조 참판의 사이가 되다니 팔자 좋구나. 신부도 절세미인이라던데. 혼례날 연하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워서 모두가 감탄했지요. 이제 정말 내 아내가 되는 거요? 네. 이제 평생 함께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뭔가요? 정말로 미래를 다 볼 수 있어? 연하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다는 못 봐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보여요. 어떤 미래를 말하는 것이오?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정말이오? 네. 그리고 진서 나리는 훗날 정승까지 오르실 거예요. 정승이라니. 너무 큰 꿈 아니오? 아니에요. 제가 본 미래는 틀린 적이 없어요. 진서는 연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미래가 어떻든 낭자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요. 첫날 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대 왜 하필 나를 선택했소? 솔직히 말하면 첫눈에 반했어요. 정말이오? 네. 운명 같은 건 핑계였어요. 그냥 서방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사실 그랬소.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이상했소. 그래요?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 좋아했던 거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붉은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지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 좋아요. 평생 내가 지켜줄 거요. 연하는 수줍게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진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지요. 많이 무섭소? 아니요. 나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처럼 자연스러웠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사랑해요. 진서 나리? 나도 사랑하오. 연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혼인 후 진서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연하의 내조도 훌륭했지요. 여보, 내일 대신들과의 회의가 있으시죠? 그렇소.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이 사람이 반대할 거예요. 미리 대비하세요. 연하의 조언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 덕분이었지요. 당신 덕분에 일이 술술 풀리는구려.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어느 날 연하가 진서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이오? 정말로? 네. 아들이에요. 진서는 연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앞으로 둘이 더 생길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과연 연하의 말대로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였지요. 우리 아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현명한 사람이 되라고. 현서는 어때요? 좋소. 박현서라. 훌륭한 이름이오. 그 후로도 진서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연하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진서는 정산품 승지가 되었습니다. 연하도 둘째 아들을 낳았지요. 이번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훈이는 어떠소? 좋아요. 박지훈. 형제가 다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진서는 청뱅이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깊어 모두가 칭송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박승지가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증거도 있다 하오. 좌의정 김대감이 진서를 모함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진서의 빠른 출세를 시기하고 있었지요. 전하, 박승지의 집에서 나온 금덩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이옵니다. 진서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서가 근심에 빠져 있자 연하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연하는 진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김대감의 집에 관군이 들이닥칠 거예요. 무슨 말이오? 김대감이야말로 진짜 뇌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미래를 봤어요. 하지만 어떻게? 김대감의 신복이 내부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과연 다음 날 김대감의 집에서 엄청난 양의 뇌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내가 나를 모함했구나. 김대감은 파직되고 진서의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오후 진서가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뭔가 한 거요? 아니에요. 전 그저 미래를 본 것뿐이에요. 정말이오? 사실 김대감의 신복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도 곧버림받을 운명이라고. 먼저 고발하면 살 수 있다고요. 진서는 놀라서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까지 하다니 정말 놀랍구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진서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누구냐? 박승지,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진서가 칼을 들어 맞섰지만 자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연하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왼쪽, 뭐, 왼쪽으로 피하세요. 진서가 왼쪽으로 몸을 피하자 자객의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그리고 앞으로 2걸음. 연하의 말대로 움직이자 신기하게도 자객들의 공격이 모두 빗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뒤로 구르세요. 지금. 이번엔 진서가 뒤로 구르자 자객 둘이 서로 부딪혀 쓰러졌지요. 이 소동에 경비병들이 달려와 자객들을 모두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소. 제가 미래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왜 자객이? 김대감의 잔당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한편 막내딸 서연이 10살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연하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아, 이 능력은 비밀로 해야 해. 왜요? 사람들이 알면 너를 이상하게 볼 거야. 어머니처럼요. 그래. 그때 진서가 들어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서연이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진서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도 특별한 아이구나. 하지만 이 능력은 가족만의 비밀이란다. 네, 아버지. 그렇게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왕께서 진서를 불렀습니다. 박승지, 그대의 충정을 가상히 여긴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대를 이조판서에 임명하노라. 전하,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오리까? 진서는 정의품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연하의 예언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중년이 된 연하와 진서가 차를 마시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여보, 곧 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전쟁이라니?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올 거예요. 미리 대비해야 해요. 진서는 연하의 말을 왕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북방의 동향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시 보기에 곧 침입이 있을 것 같사옵니다. 왕은 반신반의했지만 진서의 충언을 받아들여 군사를 늘렸습니다. 과연 2달 후 오랑캐가 쳐들어왔지요. 하지만 미리 대비한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 판서의 선견지명 덕분이다. 나라를 구한 공신이로다. 왕은 진서의 공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박 판서, 그대의 공이 크도다. 무엇을 상으로 주면 좋겠는가? 전하, 신은 이미 과분한 은혜를 받았사옵니다. 겸손하구나. 그대를 정일품 우찬성에 임명하노라. 전하, 감사하옵니다. 드디어 진서는 정일품 우찬성이 되었습니다. 연하의 예언이 거의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집에 돌아온 진서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정승 자리에 올랐소. 축하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오? 당신은 정일품 영의정까지 오르실 거예요. 제가 본 미래예요. 과연 몇 년 후 진서는 영의정까지 올랐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랐소. 다 당신 덕분이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요. 진서와 연하의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큰아들 현서는 문과에 급제했고 둘째 지우는 무과에 장원급제했지요. 막내 서연은 현명한 선비와 혼인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늙은 연하가 진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저도 곧 무슨 소리요? 제 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진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돼요. 나 혼자 두고 가면 어쩌란 말이오. 제가 먼저 가게 되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전 운명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요. 연아, 그리고 한 가지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요?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본 건 당신의 불행한 미래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당신의 찬란한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왜? 당신과 인연을 맺고 싶어서요. 첫눈에 반했거든요. 진서는 웃으며 연하를 안았습니다. 알고 있었소. 당신이 날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 보이는 법이오. 며칠 후 연하는 진서의 품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여보, 다음 생에도 만나요. 그래요. 꼭 만나요. 진서는 연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지요. 운명을 바꾼 여인, 사랑하는 아내 연하 여기 잠들다. 그리고 진서도 얼마 후 연하 곁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였지요. 아들 현서가 아버지의 일대기를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었다. 미래를 보는 신비한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훗날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백성들은 진서를 애민정승이라 불렀고 연하를 현명한 부인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도 대대로 나라의 동량이 되어 백성을 위해 일했지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천조자조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뜻이지요. 또한 부부상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화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이지요. 진서와 연하처럼 서로를 믿고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운명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속담처럼 진서는 처음부터 큰 인물이 될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려는 두 사람의 노력을 하늘도 도운 것이지요.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에 사는 가난한 선비 이석준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아이고매, 파리야. 지랄맞게 왜 이리 길이 멀어? 해진 집신에서 발가락이 삐죽 나온 선비가 한숨을 푹푹 쉬며 걸었습니다. 품에 든 돈이라곤 늙으신 어머니가 쌈지에 싸준 엽전 몇 푼이 전부였지요. 어머니가 계란 팔아 모은 돈인데 에라이 이놈의 팔자야. 부시럭부시럭 산길을 걷던 중 갑자기 처절한 백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룩, 끼룩. 아니, 못이 저리 처절하게 우는고? 선비가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 커다란 백로 한 마리가 덫에 걸려 푸드덕거리고 있었는데 그 옆엔 얼굴이 험상궂은 사냥꾼이 썩소를 짓고 있었지요. 이게 웬 횡재냐? 요놈이 제대로 걸렸구만. 이거 팔면 술값은 넉넉하겠다. 사냥꾼이 몽둥이를 들어 올리자 선비가 황급히 달려가 소리쳤지요. 아따, 잠깐만 기다리소. 그 불쌍한 미물을 왜 죽이려 하시오? 뭐? 어디서 굴러온 거렁뱅이가 참견이여? 꺼지지 못할까? 거렁뱅이라니. 내가 비록 행색은 이래도 엄연한 선비여. 석준이 품에서 쌈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돈 다 줄 테니 그 백로를 살려주시오. 푸아! 겨우 요것까지 뭐? 적어도 단량은 줘야 하는디. 선비는 망설였습니다. 이 돈이면 한양까지 가서 며칠은 먹고 잘 수 있는데 하지만 백로의 애처로운 눈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 없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다 가져가시오. 잠시 뒤 덫에서 풀려난 백로는 석준을 빤히 바라보더니 하늘을 향해 3번 길게 울었습니다. 끼룩, 끼룩. 그 울음소리가 마치 고맙소, 고맙소, 고맙소 하는 것 같아 선비는 씁쓸하게 웃었지요. 허허, 나도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구만. 근데 이상하네? 마음은 오히려 뿌듯한 것이.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비록 미물이긴 하나 목숨을 구해주니 저렇게 고마워하다니. 그래 백로야, 그렇게 호를 날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사냥꾼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백로는 큰 날개를 펼쳐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석준의 머리 위를 빙빙 돌고는 북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다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이었지요. 한편 빈털터리가 된 석준이 한양에 도착한 건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이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잘곳은 막막했지요. 아이고매, 이 일을 어쩐다냐. 돈도 없는데 잠은 어디서 자란 말이고. 정처 없이 걷다가 파라쿠라는 커다란 기방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가야금 소리와 웃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요. 에이, 구경이나 하자. 눈요기는 공짜 아니겠소? 선비가 담장으로 슬쩍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며 기방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뭐여? 문전에서 기웃거리기는. 아, 아니 그게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리 되었소.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환한 달빛처럼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언니, 그 선비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석준이라 하던데? 어머, 안동에서 비리 관료들을 고발하는 상소문 쓰신 그 의로운 선비님? 월양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김대감이 그토록 경계하던 바로 그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언니, 어서 모셔요. 계단 위에는 천하절색 기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 제1의 명기 월양이었지요. 어머나, 월양이가 손님을 부르다니. 들어오시오, 어서. 얼떨결에 끌려 들어간 석준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월양의 미모가 그야말로 달나라 선녀 같았거든요. 근데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호호,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월양이 석준의 손을 잡고 특별실로 안내했습니다. 기생들이 수군거렸지요. 세상에, 월양 언니가 남자 손을 먼저 잡다니. 저 거지 같은 선비가 뭐가 좋다고. 석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오? 월양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따랐습니다. 혹시 안동에서 오신 그 의로운 선비님 맞으신가요? 헉, 어떻게 그걸 아시오? 호호,
김대감을 비판하는 상소문 쓰신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어요. 착한 일 하신 분께는 복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월양이 석준에게 바짝 다가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제 방에서 주무셔도 돼요. 물론 공짜로요. 뭐라고요? 석준의 얼굴이 홍시처럼 빨개졌습니다. 아따, 이게 무슨 횡재란 말이여. 설마 꿈은 아니겠지. 하지만 월양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한. 그날 밤 한양 최고의 기방에서 거지 선비와 천하명기의 기묘한 인연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양이 매일 밤 석준을 찾아온 것이지요. 선비님, 오늘은 어떤 시를 지으셨어요? 아이고, 또 오셨소? 나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월양은 석준의 허름한 방에 들어와 마치 자기 방인 양 편하게 앉았습니다. 손에는 고급 술병과 안주가 가득했지요. 에헤이, 이런 비싼 술을 어째 매일. 호, 선비님과 함께라면 1000냥짜리 술도 아깝지 않아요. 둘은 밤새 시를 주고받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항아님의 금술동이에 함께 취할 이 누구인고. 달잔에 비친 이는 시선인가 시성인가. 달 아래 달이 놓아 세월 넘어 만났구나. 한 잔은 시선을 위해, 또 한 잔은 시성을 위해, 마지막 한 잔은 나를 위해. 저 둥근 달님, 세상 속에서 벗이 되어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즐거워서 잔을 드노라. 석준이 즉석에서 시를 읊자 월양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나 선비님, 저를 위해서 지은 시인가요? 아니 그게. 며칠이 지나자 석준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양낭자, 실은 나도 그대가 보고 싶어 하루가 길었소. 정말이에요? 저도 선비님 생각에 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진답니다. 월양이 펄쩍 뛰며 석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석준의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지요. 아따, 이러면 안 되는디. 근데 왜 이리 좋은고? 하지만 가끔 월양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선비님, 과거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안동에서처럼 또 김대감님을 비판하는 글을 쓰실 건 아니겠죠? 그걸 어떻게 아셨소? 선비님도 참, 안동의 의로운 선비님 소문은 한양까지 다 들렸어요. 그런데 잠시 뒤 월양이 급히 자리를 피했지요. 아이고, 갑자기 배가 금방 올게요. 부시럭부시럭 월양이 나간 사이 창밖을 보니 수상한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양이 뭔가를 속삭이는 게 보였지요. 이상하다. 뭔가 수상한디? 또 어떤 날은 석준이 깜빡 졸다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서걱서걱 종이 넘기는 소리였지요. 뭔 소리여? 희미한 촛불 아래 월양이 석준의 책보따리를 풀어헤치고 있었는데 과거 시험 준비하던 책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지요. 뭐 찾으시오? 어머, 깜짝이야. 월양이 화들짝 놀라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냥 선비님이 어떤 글을 쓰시나 궁금해서. 한밤중에 남의 짐을 뒤지는 게 예의요? 월양이 떨어뜨린 책을 보니 하필 김대감의 부정부패를 비판한 상소문 초안이었습니다. 월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런 위험한 글을 왜? 위험하다뇨. 정의로운 글일 뿐이요. 선비님, 이런 글 쓰시면 큰일 나요. 제발. 월양의 간절한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숨기는 듯한 불안함도 보였지요. 죄송해요. 그냥 선비님이 걱정돼서. 월양의 변명이 구차했지만 석준은 이미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뒤였습니다. 에이, 됐소. 내가 의심한 게 잘못이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천하제일 명기가 왜 자신 같은 가난뱅이에게 이토록 잘해주는지, 그리고 그 수상한 행동들은 대체 무엇인지. 한편 이튿날 저녁에도 석준은 월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밤이 깊도록 오지 않았지요. 이상하네. 병이 났나? 에라, 내가 찾아가 봐야겠다. 파라코에 도착한 석준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기생들이 벌벌 떨며 수군거렸지요. 김대감님이 오셨대. 월양 언니만 따로 불렀다더라. 석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살금살금 2층으로 올라가 월양의 방 앞에 섰는데 안에서 나지금 목소리가 들렸지요. 그래서 그 선비 놈이 뭐라 하던?
김대감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석주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지요. 호호호, 대감마님. 과거 시험에서 대감마님의 치적을 비판하는 글을 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역시 안동에서도 쓸데없는 상소문을 올려서 시끄럽게 만들더니 결국 내 예상대로 이번에는 나를 조사하고 있었구나. 월양이었습니다. 그토록 다정했던 월양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김대감에게 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멍청한 놈. 아직도 내가 보낸 기생인 줄 모르나? 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월양의 비웃음 소리에 석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날 속였구나. 그때 김대감이 월양의 턱을 들어 올리며 말했지요. 잘했다. 계속 감시해라. 그런데 넌 여전히 이쁘구나. 오늘 밤에는 자고 가겠다. 대감마님, 오늘은 소녀가 몸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저고리나 풀거라. 순간 석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그놈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요. 이런 지랄맞은 다 거짓이었단 말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월양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며 슬픔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요. 월향아, 울지 마라. 곧 끝날 거다. 네, 대감마님. 그런데 한참 후 김대감이 나가고 월양이 혼자 남자. 그녀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석주 나으리,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석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자신을 속였는데 왜 저리 슬피 우는 것일까? 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고?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월양의 독백이 들렸습니다.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왜 하필 당신이어야 했을까요? 석준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여전한 사랑이 뒤엉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며칠 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석준은 복잡한 심정으로 성균관에 들어섰지요. 에이, 중요한 순간에 왜 월양이가 생각나노? 아니다. 지금은 시험에 집중하자. 전국에서 모인 선비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시험 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모샤, 이게 무슨 개수작이여? 문제는 현 조정의 정책을 평하라는 것이었는데 누가 봐도 김대감을 찬양하라는 의도가 뻔했지요. 크크, 이거 쉽네. 김대감님 덕분에 백성이 편안하다고 쓰면 되겠구만. 옆 선비들은 신이 나서 붓을 눌렸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한참을 망설였지요. 에이, 까짓거 양심까지 팔 순 없다. 결국 그는 김대감의 부패와 백성의 고통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한편 파라쿠에서 월양은 하루 종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석주 나으리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 제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더 이상 김대감의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할 텐데. 해질 무렵 김대감의 신복이 찾아왔지요. 그 선비 놈 소식 있으면 보고하라고 대감마님이 부르신다. 잠시 뒤 월양이 김대감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그 선비가 뭐라던? 아, 그저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정말이냐? 혹시 이상한 글을 쓰진 않던? 월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대감마님 걱정은 기우이신 것 같습니다. 그저 평범한 선비일 뿐이에요. 내가 그리 말한다면야. 그리고 밤이 깊어 석준이 지친 몸으로 돌아왔을 때 월양이 그의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향, 왜 여기에 있소? 선비님, 오늘 과거는 어떠셨어요? 뭐, 떨어지면 그만이지. 거짓은 쓸 수 없었소. 월양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정직한 사람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비님은 정말 바보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오? 월양이 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간절한 손길이었지요. 오늘 밤 제 방으로 와주실래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과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한 듯한. 월향 낭자, 무슨 일이 있었소? 여기서 말하기 어려워요. 제발 와주세요. 석준은 월양을 따라 그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월양이 돌아서며 말했지요. 선비님, 저 사실은... 잠깐,
그 전에 내가 먼저 묻겠소. 당신은 정말 김대감의 앞잡이요? 월양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하지만 오늘 거짓말을 했어요. 선비님이 김대감을 비판하는 글을 쓴 걸 알면서도 아무 일 없다고 보고했어요. 석준이 놀라 월양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짓을? 월양이 석준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엔 분명 감시하려고 접근했는데 어느새 선비님이 다치는 게 두려워졌어요. 월향, 저도 절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은 처음이라. 석준이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나도 마찬가지요. 당신이 날 속인 걸 알면서도 미워할 수가 없소.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더니 스르르 꺼졌습니다. 월양의 떨리는 손이 석준의 도포끈을 풀었지요. 선비님, 오늘 밤은 다 잊고 싶어요. 달빛에 비친 월양의 하얀 저고리가 소리 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석준이 월양의 비녀를 풀자 까만 머리카락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아, 월향. 월양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석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선비님, 이 밤이 꿈이 아니길.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두 사람의 숨결도 거칠어졌지요. 비단 이불 위로 흩어진 머리카락이 마치 먹으로 그린 난초 같았고 봄밤의 열기가 방 안 가득 차올랐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입맞춤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 뭐 하는 짓이냐? 김대감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쳤습니다. 월양이 화들짝 놀라 석준을 가렸지요. 대감마님. 내 인연 끝까지 거짓 보고를 하더니 이제는 아예 작당을 했구나. 김대감이 석준을 가리키며 포효했습니다. 이놈이 과거장에서 날 역적으로 몬 글을 썼다. 당장 잡아가 목을 쳐라. 잠깐. 월양이 두 팔을 벌려 석준을 막아섰습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의로운 글을 썼을 뿐이에요. 뭐? 내년이 감히? 김대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좋다. 그렇게 나오면 내년의 정체를 까발려 주마. 대감마님, 제발. 다들 들어라. 인연은 3년 전에 죽은 이춘삼의 딸이다. 파라코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생들과 손님들이 수군거렸지요. 뭐라고? 그 역적의 딸이? 아니, 그럼 월양이가 정승댁 아씨였단 말이요? 석준도 충격을 받아 월양을 바라봤습니다. 월향 그게 사실이오? 네. 전 이춘삼 정승의 딸 이월양입니다. 김대감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흐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나? 이춘삼 그놈이 나를 탄핵하려 하길래 먼저 영모로 몰아 죽였지. 이런 천하의 몹쓸 놈! 석준이 분노했지만 김대감은 오히려 으스댔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기생으로 만들어 내 손발로 써먹은 거야. 3년이나 말이다. 흐흐흐, 이춘삼의 딸이라. 정말 그렇게 믿고 있나? 월양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 찰나의 동요를 석준은 놓치지 않았지요.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오? 객,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다 끝날 테니. 그때 월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한이 폭발한 것이지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 앞에서 웃으며 춤추고 밤마다 수청을 들어야 했어요. 월향. 석준이 월양을 안으려 하자 김대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둘 다 역적으로 몰아 죽여주마. 내일 아침 저작거리에서 목을 칠 것이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지만 김대감의 위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끌어내라! 군졸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묶었습니다. 월양은 석준을 바라보며 흐느꼈지요. 선비님 죄송해요. 다 저 때문에. 운명의 밤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은 차가운 돌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월양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선비님,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월향. 전 3년 전 그날부터 오직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대감이 절 기생으로 만들었을 때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복수를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죠. 그래서 김대감의 앞잡이가 된 거요? 네, 그놈 곁에서 기회를 노리려고요. 그러다 안동에서
위로운 상소문을 쓴 선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석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날 이용하려 했구려. 처음엔 그랬어요. 선비님을 통해 김대감을 끌어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새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선비님의 고든 마음이, 따뜻한 눈빛이 절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월향, 그때 감옥 밖에서 김대감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흐, 감동적이구나. 태감, 김대감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지요. 사실 난 처음부터 내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뭐라고요? 내년이 복수하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곁에 뒀지. 희망을 품게 해주고 나중에 짓밟는 게 더 재밌거든. 크아! 이런 악마 같은 놈! 석준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방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을 꾸몄다. 김대감이 피 묻은 칼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젯밤 기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거든. 범인은 물론 너다, 이석준. 뭐라고? 증인도 다 준비해뒀지. 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 손님을 죽인 것이다. 월양이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선비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더 재밌지 않나? 역적의 딸과 살인자의 조합이라. 내일 처형장에서 구경거리가 되겠구만. 김대감이 떠나자 월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선비님까지 이런 누명을. 걱정 마시오. 당신을 만난 건 내 생애 가장 큰 행복이었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 있었답니다. 한밤중 석준과 월양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끼룩, 끼룩. 이 소리는 백로가 철창에 앉아 있었는데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영특한 기운이 느껴졌는데 부리로 철창을 쿡쿡 쪼더니 이상하게 행동했지요. 저 녀석이 왜 저래? 백로가 날아올랐다가 다시 내려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말이죠. 야, 저 미친 새가 뭐 하는 거요? 감옥을 지키던 옥졸이 다가왔습니다. 이 옥졸은 마음씨 좋은 박첨지였는데 술을 좋아하는 게 흠이었지요. 에이, 저리가. 워이워이. 그런데 백로가 박첨지의 술동이를 낚아채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내 술. 야, 이놈의 술도둑아. 박첨지가 백로를 쫓아갔습니다. 백로는 교묘하게 낮게 날며 박첨지를 어딘가로 이끌었지요. 헉헉. 이 닭대가리 같은 새야. 내 술병 내놔. 이놈아. 그렇게 쫓아간 곳은 다름 아닌 김대감 댁이었습니다. 백로가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자 박첨지도 덩달아 들어갔지요. 여기가 어디요? 헉. 김대감 댁이잖아. 처제에 들어선 박첨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로가 책상 위에 앉아 뭔가를 쪼고 있었거든요. 뭐여, 이게? 책상 서랍이 열리면서 문서 뭉치가 쏟아졌는데 호기심에 들여다본 박첨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이고 맙소사. 이건 그것은 김대감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온갖 비리의 증거였습니다. 뇌물목록, 매관매직, 심지어 이춘삼 정승을 모함한 문서까지. 세상에, 이춘삼 대감이 역적이 아니었구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뭐? 월양을 살려둔 이유, 진짜 이춘삼의 딸이 아니므로. 이게 무슨 말이야? 문서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 월행 제거 계획. 필요시 영모 연루시킬 것. 이런 일이. 박첨지가 다음 장을 넘기려는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어? 야, 큰일 났네. 박첨지는 황급히 문서를 품에 넣고 도망쳤습니다. 백로는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감옥으로 돌아온 박첨지는 헐떡이며 석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선비, 대단한 걸 발견했소. 김대감의 비리 증거와 월양 낭자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오. 석준과 월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첨지가 가져온 문서를 보던 월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떨기만 했지요. 월향, 이게 무슨 소리요? 당신이 진짜 이춘삼의 딸이 아니라니? 월양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첨지가 말했습니다. 어라? 저기 누가 오는 소리가 김대감 부하들인가?
내가 가서 맡고 있겠소. 박첨지가 황급히 나가자 어둠 속에서 머리가 하얀 여인이 나타나 월향을 불렀지요. 월향아, 어머니. 석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김대감이 계모라고 했는데 월향이 어머니라 부르다니요. 아가야, 이제 모든 걸 밝힐 때가 왔구나. 여인이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 나으리, 잘 들으세요. 전 정말 월향의 친모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춘삼 대감의 정실부인이었죠. 뭐라고요? 그럼 계모가 아니란 말씀이오? 김대감이 퍼뜨린 거짓말이었어요. 10년 전부터 우리는 김대감 일파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이나요. 네, 김대감이 조정을 장악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남편은 그자의 야욕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역으로 당하셨죠. 월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당하신 거예요. 제가 김대감 곁에 잠입할 수 있도록? 그래, 내 아버지는 모든 걸 각오하셨단다. 너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계모 행세를 하라고 하셨지. 미친. 그럼 지난 3년이 다 계획이었단 말이오? 여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월향이가 그 수모를 다 견디며 김대감 곁에 있었던 것도 때를 기다린 것도 다 계획이었죠. 그럼 이 문서는요? 월향이 가짜라는 이 문서는? 아, 그건 김대감이 만든 거예요. 월향이를 언제든 토사구팽할 구실로 쓰려고 준비해둔 거죠. 자기가 아는 비밀이 많으니까요. 석준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 뭐가 이리 꼬였어? 머리가 띵하네. 허허, 단순한 선비님이라 복잡하시죠? 하지만 이제 끝이 보입니다. 여인이 품에서 봉인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내일 새벽 암행어사가 도착합니다. 10년간 모은 김대감의 죄증과 함께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그래, 내 아버지의 충신들이 목숨 걸고 증거를 모았단다. 이제 김대감의 시대는 끝이야. 석준과 월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길고 긴 복수극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새벽녘 한양거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명이다. 김대감을 즉시 체포하라. 암행어사가 마패를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김대감은 잠옷바람에 끌려 나왔지요. 이게 무슨, 내가 누군지 알고. 닥치라. 이 간신배야. 내 죄상이 하늘에 닿았다. 박문수가 증거 문서를 펼쳐 보이자 김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 이연, 어떻게 이 문서들을. 내가 10년간 저지른 죄악이 다 여기 있다. 김대감이 끌려가며 월향을 노려봤습니다. 내년이 한 짓이구나. 그래요. 아버지 원수. 이제야 갚습니다. 며칠 후 궁궐에서 석준이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안동의 의로운 선비여, 간신을 제거한 공이 근이 정오품 사헌부 지평에 제수하노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월향이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지요. 선비님, 축하드려요. 월향, 이제 모든 게 끝났소. 네. 이제 아버지의 한도 풀렸어요. 석준이 월향의 손을 잡으려 하자 월향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선비님, 왜 그러시오? 전 아직 갈 곳이 있어요. 뭐라고? 아버지의 충신들이 다른 지방에서도 싸우고 있어요. 김대감 같은 놈들이 아직도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고요. 석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떠나겠다는 거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제가 끝내야 할 일이에요. 월향, 3년, 아니, 그보다 빨리 돌아올게요. 모든 일을 끝내고 진짜 자유로운 몸으로. 석준이 월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가야만 하오? 꼭 돌아올게요. 이 놀이개를 가지고 계세요. 돌아와서 찾아갈게요. 월향, 그때까진 잘 계세요. 월향이 돌아서자 석준이 외쳤습니다. 기다리겠소. 평생이라도. 그때 멀리서 백로 한 마리가 마치 이별을 아는 듯이 구슬프게 울었고 석준은 놀이개를 꽉 쥐고 월향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꼭 돌아오시오. 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답니다.
그리고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전라도 남원부사가 된 석주는 청렴한 목민관으로 이름을 날렸지요. 사또, 오늘도 백성들이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요. 에이, 또 왔어? 일 좀 하게 내버려 두라고. 석주는 겉으로는 투덜거렸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허전했지요. 후. 월향. 손에는 3년 전 월양이 준 놀이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석주는 매일 그것을 보며 그녀를 그리워했답니다. 벌써 3년이야.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날도 석주는 동원에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또, 저희 마을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요. 뭐, 또 도적이야? 요새 왜 이리 도적이 많은지. 그때였습니다. 어서? 하늘을 보니 하얀 백로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3년 전 그 백로처럼 보였지요. 너구나? 오랜만이다. 왜, 뭔가 할 말이 있나? 아전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사또, 왜 새한테 말을 거십니까? 아니요. 그냥. 그런데 백로가 갑자기 날아올라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낮게 날았지요. 잠깐, 어디 가는 거야? 석준이 급히 일어나 백로를 따라갔습니다. 아전들이 당황했지요. 아니, 사또가 갑자기 어디를 가시는 거야? 백로는 남원의 광안루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봄날의 광안루는 매화가 만발의 장관이었지요. 여기는 왜? 석준이 광안루에 도착했을 때 백로는 연못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자 안에는 설마. 봄바람에 치마폭이 날리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까만 머리에 꽂힌 꽃무늬 비녀가 나치겄지요. 석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월향? 여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3년 전보다 더 성숙해진 월양의 얼굴이었지요. 선비님, 아니 사또 나으리. 월양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이개를 찾으러 왔어요. 석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년간 기다렸던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정말 월향이요? 네, 저예요. 드디어 돌아왔어요. 월양이 다가와 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거친 손이었지요. 이 손이 대체 그동안 뭘 한 거요? 전국을 돌며 아버지의 원수들을 찾았어요.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까지 김대감 일당 73명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편히 눈을 감으실 거예요. 월향.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자유예요. 더는 복수도 거짓말도 필요 없어요. 석준이 월양을 꼭 안았습니다. 왜 이제야 온 거요? 3년이 30년 같았소. 호, 사또나으리가 되셨으면서 여전히 성질은 그대로네요? 아이고, 3년 만에 와서 하는 소리가 그거요? 둘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로가 기쁜 듯 날개를 펄럭였지요. 한 달 후 남원관하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아니, 우리 사또가 장가를 가신다니? 그것도 이춘삼 정승의 따님과. 백성들이 모두 나와 축하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백로 떼였지요. 저것 봐, 백로가 수십 마리나? 하늘을 가득 메운 백로들이 축복의 춤을 추었습니다. 월향,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네, 이제는 선비님 곁에서 평생 함께 할게요. 신방에서 석준이 월양의 저고리를 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3년 동안 혹시 다른 사내는? 어머, 그런 질문을 하시다니. 월양이 석준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아야, 농담이오, 농담. 촛불이 사르르 타오르고 달빛이 창우지를 비췄지요. 이튿날 아침 백로 한 마리가 지붕 위에서 울었는데 마치 잘 살아라 하는 것 같았답니다. 선유선보라 하였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선한 결실을 맺는 법. 석준이 베푼 작은 자비가 큰 사랑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도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옛날 지리산 자락에는 온천으로 유명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소월이라는 25살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소월은 남들이 모르는 이상한 병을 앓고 있었답니다. 달이 차오르는 밤이면 온몸에 열이 오르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병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병을 월화병이라 불렀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그날 밤도 소월은 온천에서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열을 식히려고 대충 옷을 벗어둔 채 물속에 있었답니다. 아, 또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갑자기 소월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물속으로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한 젊은 스님이 나타난 것이었지요. 저 부인이 뭐 하는 짓이요? 해담 스님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월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물에 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담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소월의 배곡 같은 살결과 복숭아 같은 탐스러운 몸매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아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보아하니 정신을 잃고 물에 빠진 것 같은데 구하자니 여인의 몸을 만져야 할 것 같고. 하지만 사람 목숨이 먼저였지요. 해담은 소월을 물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소월을 안아 올리는 순간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살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해담은 무의식적으로 소월의 가슴팍에 손을 대어 심장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손끝으로 느껴지는 소월의 부드러운 살결에 해담의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랫도리가 또 난리구나. 해담은 당황하면서도 소월의 목과 손목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혈자리를 눌러주었지요. 그런데 치료를 위해 손을 움직일 때마다 소월의 몸이 해담에게 더 가까이 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내 몸이 왜 이리 반응을 하는 것인가? 이놈아, 죽어가는 여인을 눈앞에 두고도 몸뚱이가 꿀떡거리냐? 에라이, 아직도 수행이 부족하구나. 해담은 스님이면서도 자꾸만 소월의 아름다운 몸매의 시선이 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도 몰랐던 치료법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것이었지요. 다행이군. 잠시 후 소월이 깨어나자 자신이 벌거벗은 채로 스님 품에 안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람. 스님께서 이런 걸 다 보셨네요. 소월은 급히 옷을 걸쳐 입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하지만 목숨이 위급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담도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지요. 그런데 문득 소월의 맥을 짚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부인. 혹시 이런 발작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요? 아이고, 그걸 어찌 아셨어요? 다리 찰 때마다 이런답니다. 해담은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정확한 진단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이건 월화병이로군요. 아니,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걸 아는 것인가? 에구, 맞습니다. 월화병 맞아요. 그런데 스님께서 어찌 아시는지? 소월은 신기해하며 해담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담은 무의식적으로 소월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았지요. 잠깐, 다시 한번 맥을 보겠습니다. 해담이 소월의 가느다란 손목을 잡자 둘 다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 갑자기 전기가 통해버렸네요. 소월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해담도 소월의 젖은 모습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요. 이상하다. 이 부인을 만지면 왜 이리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인가? 해담은 맥을 짚으면서도 자꾸만 소월의 아름다운 얼굴에 시선이 갔습니다. 부인, 이 병은 매우 특별한 병입니다. 보통 의원으로는 치료가 어렵소. 아이고,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이 병 때문에 죽은 남편도 저를 멀리했는데. 소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해담은 무의식적으로 소월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요. 걱정 마시오. 제가, 아니, 누군가는 분명 치유할 수 있을 것이오. 정말이에요? 그런데 스님께서 어찌 이런 병을 이렇게 자세히 아시는 거예요? 해담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것이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참 이상한 일이오. 혹시 스님께서 전에 의원이셨던 건 아니에요? 소월의 말에 해담은 머리가 지끈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아니요, 저는 줄곧 스님이었소. 하지만 뭐예요? 이 병을 완전히 치료하려면 더 깊은 진료가 필요할 것 같소. 해담의 말에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신비한 스님이라면 혹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럼 스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해보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산을 내려와 소월의 집 마당에 이르렀는데
그때 옆집 순덕이 할머니가 지나가다 고개를 내밀며 말했지요. 소월아, 무슨 일이냐? 밤에 스님이 웬일이고? 아, 할머니, 제가 또 그 병이 도져서 혼절했는데 다행히 스님께서 구해주셨어요. 에고, 그래도 젊은 과부가 밤에 스님을 집으로 모시고 오면 어쩌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네. 순덕이 할머니는 걱정스럽게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 스님은 저를 치료해 주실 분이세요.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과부 집에 젊은 스님이 드나들면 말들이 많아질 테니. 그렇게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해담은 소월의 집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소월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스님, 어서 들어오세요. 소월의 집에 들어선 해담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향기가 났거든요. 이 냄새는 당귀, 아니, 천궁인가? 어머나, 스님이 약초 이름을 어찌 아는 것이요? 제가 방금 우린 약재인데. 해담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약초 이름이 튀어나온 것이었지요. 그것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서 말이오. 해담이 소월의 팔목을 만지며 맥을 짚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상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침통, 약사발, 이건 뭐지? 아이고, 스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군요. 해담은 무의식적으로 소월의 어깨와 등을 주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십 번도 해본 듯한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지요. 어머나, 이게 뭐예요? 몸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소월은 감탄했습니다. 해담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뭉쳤던 근육이 풀리는 것이었거든요. 부인, 여기 좀 아프지 않소? 해담이 특정 부위를 짚자 소월이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거기가 늘 아팠는데. 어찌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해담도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정확한 곳을 찾아간 것이었거든요. 기이하네.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아는 것일까? 그때 해담의 머릿속에 또 다른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신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이었지요. 갑자기 머리가 왜 이리 아플꼬? 스님, 괜찮으세요? 소월이 걱정스럽게 해담을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소월의 따뜻한 손길에 해담의 마음이 또 요동쳤지요. 부인, 제가 예전에 의원이었는가 봅니다. 그동안 저도 몰랐던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스님의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으니까요. 해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내가 도대체 누구였을까? 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스님, 혹시 머리를 다친 적이 있으세요? 소월의 말에 해담은 무의식적으로 뒤통수를 만져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지요. 이 상처 언제 생긴 것일까? 그렇게 해담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의문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해담은 소월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왜 이 부인 생각만 하면 온갖 치료법이 떠오르는 것일까? 해담은 절에서 몰래 의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려운 한문들이 술술 읽혀지는 것이었지요. 월화병, 여기 있구나. 음양조화지법이라. 며칠 후 해담은 소월을 찾아갔습니다. 부인, 특별한 치료법을 찾았소. 하지만 뭐예요? 좀 특별한 방법이라서 혹시 거부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소.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뭔들 못하겠어요? 이 병만 낫는다면 뭐든지 알 텐데요. 해담은 소월을 눕히고 특별한 혈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혈자리가 하필 소월의 가슴팍과 배 부근이었지요. 부인, 혹시 옷을 좀 벗어야 할 것 같소. 에구, 그래야 한다면야. 소월이 저고리를 벗자 해담의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쿠, 달빛 아래에서 볼 때와 환한 낮에 볼 때가 틀리구나. 해담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을 벌렸습니다. 소월의 가슴이 마치 기러기 알 2개를 엎어놓은 것처럼 탐스러웠거든요. 아이고, 이거 죽겠구만.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네. 어찌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눈앞에 두고 참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다간 아래쪽이 삐져나올 것 같은데 어쩌나. 해담은 당황하며 아랫도리를 숨겼습니다.
스님인 자신이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창피했거든요. 스님, 왜 그렇게 빤히 보세요? 부끄럽잖아요. 소월도 얼굴이 붉어지며 팔로 가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더욱 야릇해 보였지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해담은 떨리는 손으로 소월의 가슴팍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에 해담의 몸이 반응했지요. 어머, 스님 손이 이렇게 뜨거워도 되나요? 그리고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부인도 숨소리가 거칠어지는군요. 해담이 소월의 배를 부드럽게 주무르자 소월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요. 몸이 이렇게 달아오르다니. 소월의 몸이 꿈틀거리자 해담은 더욱 당황했는데 그때 해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본 기억이 있다는 것을요. 내가 정말 의원이었구나. 소월도 해담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분 손길이 참 부드럽고 조심스럽구나. 치료가 끝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소월의 월화병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담의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었거든요. 스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좋아진 건 처음이에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으니 계속 치료해야 하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머나, 웬 행렬이 이리 요란스러운 것이야? 소월이 밖을 내다보니 화려한 가마와 함께 한양에서 온 듯한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27 정도 되어 보이는 아리따운 기생이었지요.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는 값비싼 비녀를 꽂은 것이 범상치 않아 보였답니다. 저 기생이 뭐하러 이런 산골까지 왔을까? 순덕이 할머니를 비롯해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라는 이름의 그 기생은 마을을 둘러보더니 해담이 소월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어머머, 저게 누구야? 연하는 두 눈을 비비며 해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지요. 현우 오라버니. 연하는 치마를 휘날리며 해담에게 달려갔습니다. 현우 오라버니, 정말 오라버니 맞지? 어머, 왜 이런 차림을 하고 있어요? 해담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을 현우라고 부르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를 누구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나야, 연화. 기억 안 나? 3년 전까지 한양에서 나랑 함께 살았잖아. 매일 밤 나를 끌어안고 잠들던 사람이. 연하는 해담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3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내 정인인데, 우린 같은 방에서 부부처럼 지냈던 사이인데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에구, 저 스님이 원래 기생 애인이었다고? 그럼 가짜 스님인 거 아이가? 해담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하를 보니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상하네. 분명 기억은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 한편 소월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스님이 저와 함께 있을 때도 이분을 생각하셨던 건가요? 소월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자신만 바라보는 줄 알았던 해담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스님, 정말 이분을 모르세요? 해담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답니다. 연하는 해담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 오라버니,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냐? 오라버니랑 나랑 한양명월관에서 처음 만났잖아. 그때 오라버니가 내 손목에 있는 이 점을 보고 예쁘다고 했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 연하가 손목을 내밀자 해담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지요. 어라,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게. 그렇지, 기억나지? 그리고 오라버니는 밤마다 악몽을 꾸곤 했어. 그럴 때마다 내가 등을 어루만져 줬지 말이야. 연하가 해담의 등을 쓰다듬자 해담은 깜짝 놀랐습니다. 묘하게 익숙한 감촉이었거든요. 신기하네. 왜 이렇게 편안한 것일까?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 이마에 입을 맞춰줬지. 이렇게 말이야. 연하가 해담의 이마에 입을 맞추려 하자 소월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이요? 소월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지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답니다. 뭐야? 이 늙은 안악은 누군데 끼어드는 거야?
연하가 소월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나는 소월이라 해요. 그리고 지금 이스님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뭐라고? 돌본다고? 참 우스운 소리네. 이 사람 원래 내 사람인데 무슨 소리요? 원래가 뭐요? 지금은 스님이시고 제가 더 필요로 하는 분이라오. 두 여인이 서로 노려보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지라 입을 벌리고 구경했지요. 에구머니나 저런 일이 다 있다니. 스님 하나에 여자가 셋이라니. 부처님의 자비가 저 스님 한 분에게만 내렸나 보네. 기생과 과부가 스님 한 분 두고 다투는 꼴이라니 대단구만. 연하는 해담에게 달라붙었습니다. 현우 오라버니, 나랑 한양으로 가요. 예전처럼 살면 되잖아. 당신은 원래 내 사람이었어. 이 여우 같은 여자가 그게 지금 무슨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야. 스님께서는 지금 나를 치료해주고 계시고 있고 이 스님은 지금 나 없으면 안 되는 분이라고요. 소월도 질세라 해담의 다른 팔을 붙잡았습니다. 해담은 두 여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이게 무슨 일인고? 내가 정말 이 연하라는 기생과 한 이불 속에서 그렇고 그러던 사이란 말인가? 그때 해담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연하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지요. 아, 정말 내가 그랬단 말인가? 그렇지. 이제 기억나지. 오라버니,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요. 지난 3년 동안 오라버니가 없어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오라버니, 정말 기억 안 나요? 오라버니 가슴에 있는 특이하게 생긴 작은 점 말이야. 연하가 해담의 저고리를 살짝 열어젖히며 말했습니다. 거봐, 여기 있잖아. 내가 밤마다 입맞춤하던 그 점이 정말 있잖아. 잠깐, 이 부려시 같은 게 못을 하시는 것이오. 소월이 벌떡 일어나 연하의 손을 밀쳐냈지요. 어머, 이 늙은 아줌마가 왜 이러는 거야? 내 남자 몸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안 되나? 당연하지. 벌건 대낮에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님께 어찌 그런 천박한 짓을. 해담은 당황하며 저고리를 여몄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하의 손길이 묘하게 익숙했지요. 그러고 보니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도 같네. 연하가 기뻐하며 해담을 끌어안으려 할 때 소월은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찌 되는 것이오? 제 병은 누가 고쳐주시고. 소월의 애절한 목소리에 해담의 마음도 복잡해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가마가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더욱 화려한 행렬이었지요. 어라, 또 누가 오는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24살 정도의 단정한 양반대 교수였습니다. 고운 분홍색 비단 치마에 하늘색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따내린 것이 범상치 않아 보였지요. 저분은 또 누구실까? 순덕이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 교수는 마을을 둘러보더니 해담과 연하, 소월이 신랑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저분이 설마? 교수는 해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해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현우님이시군요. 또요? 또 현우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났네. 소월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현우님, 저예요. 월란이에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월란이라 불리는 교수가 해담 앞에 정중하게 절을 했지요.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기억이... 현우님은 제 약혼자셨어요. 월란의 말에 연하와 소월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약혼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월란은 품에서 혼약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현우 도령과 조월란의 혼약서입니다. 3년 전에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기로 했었거든요. 해담은 혼약서를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내 이름인가?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월란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현우님이 저에게 써주신 시입니다. 현우님 글씨체 맞지요? 해담이 그 시를 보자 이상하게도 자신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기이하네. 이 글씨가 내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연하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현우는 내 남자라고 했잖아. 무슨 소리예요? 현우님은 제 정식 약혼자셨다고요. 월란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에구, 이제 3명이 되었네. 소월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연하 하나만 나타나도 충격이었는데 이제 약혼자까지 나타났으니 말이에요.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네요. 조월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해담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골치가 아팠거든요. 내가 정말 이 여인들과 모두 인연이 있었던 건가? 에구머니나 스님 한 명의 여자가 셋이라니. 이거 뭐 달장에 여우 들어온 격이구만. 그렇게 해담을 둘러싼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었는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늙은 의원이었지요. 뭐여? 오늘은 마을에 웬 사람들이 이리 많이 오는 것이여? 마을 사람들이 또 웅성거렸고 그 의원은 해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현우야,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또요? 또 저를 아신다는 분이. 해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김세진이다. 내 스승이었던 김 의원 말이야. 김 의원이 해담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스승이라고요? 그렇다. 너는 내 제자였어. 한양에서 가장 뛰어난 의원이었지. 김 의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현우야, 3년 전에 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년 전 일은 모두. 그렇구나. 설마 머리를 크게 다쳤느냐? 김 의원이 해담의 뒤통수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상처, 이것 때문에 기억을 잃었구나. 그럼 스님이 정말 의원이셨던 거예요? 조월이 물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천재 의원이었지. 이 아이만큼 의술에 뛰어난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김 의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인의 월화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월화병이라고? 어디 보자. 김 의원이 소월의 맥을 짚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병은 정말 특이하고 치료하기 힘든 병이구나. 우연히 스님을 알게 되어 스님께서 고쳐주고 계셔요. 이 병은 천하에 단 한 사람만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야. 바로 현우, 너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소월이 병명을 아는 분이 또 나타나셨네. 다행이여. 이 병은 특별한 의술이 필요해. 그런데 그 의술을 아는 사람은 현우뿐이야. 이건 운명이구나. 김 의원의 말에 연하와 월라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현우 오라버니가 여기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소. 이 부인을 살리려면 현우가 계속 치료해야 하오. 조월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담이 자신 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었지요. 해담은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 부인을 치료하는 것이 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해담은 소월을 찾아갔습니다. 소월 부인, 네, 스님.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 이 순간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해담이 소월의 손을 잡았지요. 스님. 과거의 인연보다 현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두 번째 깊은 사랑을 확인했답니다. 과거를 뛰어넘는 현재의 선택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소월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월화병이 심하게 악화된 것이었지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소월이 심한 열에 시달리며 몸부리쳤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훨씬 심했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소월아, 괜찮으냐? 춘덕이 할머니가 급히 해담을 불러왔습니다. 스님, 소월이가 큰일 났어요. 해담이 달려와 소월을 보니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이렇게 심해진 것일까? 해담이 소월의 맥을 짚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엄청난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런. 해담이 머리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지요. 마치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마당에 있던 연하와 월란도 해담의 비명을 듣고 급히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세요? 그때 해담의 머릿속에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한양에서의 의원 생활, 연하와의 사랑, 월란과의 약혼, 그리고 3년 전 그날 밤의 습격까지. 아, 이제 모든 것이 기억나오? 해담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아, 미안하다. 이제 모든 것이 기억난다.
오라버니, 정말 기억나는 거야? 연하가 기뻐하며 달려들었지만 해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연아야,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다. 무슨 소리야? 그때의 이현우는 죽었단다. 지금의 나는 해담이고 소월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월란도 나섰습니다. 현우님, 우리 혼약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월란 낭자, 미안하오. 하지만 그 혼약도 과거의 일이오. 미안하지만 지금 내게는 소월 부인이 가장 소중하오. 해담은 소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월 부인, 제가 누구였든 상관없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오. 소월은 열병에 시달리면서도 해담의 말을 들었습니다. 스님,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정말 진심이세요? 그렇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른 사람이오. 현재의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오. 연하가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돼. 3년 동안 오라버니만 기다리며 그렇게 전국을 찾아다녔는데. 연아야, 미안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김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현우야. 사람의 마음은 기억보다 더 중요한 법이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렸지요. 에구, 저 스님 참 의리도 있구만.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니 멋진 말이네. 그렇게 해담은 과거를 완전히 되찾았지만 현재의 사랑을 선택했답니다. 그날 밤 연하와 월란이 몰래 만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저 과부년 때문에 현우 오라버니를 빼앗길 순 없지. 맞아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두 여인은 음흉한 계획을 세웠지요. 그 과부가 없어지면 우리 중 하나를 택할 거야. 소월 과부가 앓고 있는 병을 더 악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연하가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건 뭐야? 한양에서 가져온 독인데 이걸 차에 타면 될 거예요. 에구,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조금만 넣으면 죽지는 않아요. 그냥 병이 더 심해질 뿐이지. 다음 날 아침 월란이 소월에게 찾아갔습니다. 소월 부인, 몸은 좀 어떠세요? 아, 월란 낭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한양에서 가져온 좋은 차가 있어요. 몸에 좋다고 하니 드셔보세요. 월란이 차를 우려서 소월에게 건넸지요. 그런데 그 차에는 연하가 준 독이 들어있었답니다. 고마워요. 향이 참 좋네요. 소월이 차를 다 마시자 월란은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 테니 푹 쉬어요. 그런데 잠시 후 소월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 소월이 갑자기 쓰러지며 거품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에구머니나, 소월아. 춘덕이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지요. 스님, 어서 오세요. 소월이가 큰일 났어요. 해담이 달려와 소월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스님, 입술이 시퍼렇게 변한 것이 이거 독을 먹은 것 같네 그려. 독이라고요? 누가 소월 부인에게 독을? 해담은 급히 소월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요.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 김 의원도 달려와 소월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맹독이구나. 어서 해독제를 만들어야 한다. 스승님, 해독제요? 뭘로 만들죠? 산삼과 우황이 필요한데 이런 산골에서 어디서 구하겠느냐? 해담은 절망했습니다. 소월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소월 부인, 정신 차리시오. 스님. 소월이 가까스로 눈을 뜨며 해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 저 먼저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마시오. 내 반드시 살리겠소. 해담이 소월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소월을 살리지 못하면 나도 죽겠소. 에구, 저 착한 소월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했을까? 연하와 월란은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답니다. 이러다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해담은 소월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치료를 시작했지요. 소월 부인, 정신 차리시오. 내가 반드시 살려내겠소. 해담이 소월의 온몸 혈자리를 눌러주며 독을 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소월의 입술에 떨어졌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스님? 신기하게도 소월의 시퍼런 입술이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이게 무슨 일이고? 김 의원이 놀라며 소월의 맥을 짚어보았지요. 이상하네. 맥박이 돌아오고 있어. 스승님 정말이오? 해담이 기뻐하며 소월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소월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돌아왔지요. 스님, 소월 부인 정말 깨어났구려. 어찌 제가 살아난 것이지요? 김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야말로 사랑의 힘이구나. 사랑이 가장 강한 치료약이었소. 그때 연하와 월란이 떨리는 다리로 다가왔는데 두 사람 모두 죄책감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현우 오라버니,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것이야? 연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연아야, 방금 뭐라고 했느냐? 사실은 제가 소월 부인한테 월화병을 악화시키는 독을 탔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질투 때문에 미쳐서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어찌 내가 이런 무서운 일을. 연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목 놓아 울었고 월란도 옆에서 덜덜 떨며 고백했습니다. 저도 도왔어요. 현우님을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에. 월란 낭자까지. 해담은 화가 났지만 소월이 살아난 것이 너무 기뻐서 화낼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하가 해담과 소월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두 분을 보니까 진짜 서로 사랑하시네요.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연아야. 내가 바보였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오라버니가 내 것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월란도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현우님, 제가 현우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신랑감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소월 부인을 바라보시는 현우님 눈빛을 보니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연하가 소월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소월 언니,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현우 오라버니를 잘 부탁해요. 연하 낭자, 고마워요. 소월도 눈물을 흘리며 연하의 손을 잡았지요. 부인, 현우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과거의 두 여인은 해담의 진심을 인정하고 물러났답니다. 며칠 후 해담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소월 부인, 제가 할 말이 있소.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 저는 이제 환속을 하려고 하오. 환속이라고요? 소월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소. 더 이상 스님으로 살 수 없소이다. 해담이 소월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소월 부인,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스님,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그렇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이다. 소월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저야 좋지요. 하지만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다니요? 이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 있겠소? 해담과 소월의 혼인 소식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에구, 참 잘 됐네. 드디어 소월이도 좋은 사람 만났구만.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소월, 이제 정말 내 사람이 되었소. 스님, 아니, 현우님. 해담이 소월을 부드럽게 끌어안았지요. 소월의 하얀 살결이 마치 껍질을 벗겨놓은 복숭아꽃처럼 아름다웠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소. 아이, 부끄러워요. 해담이 소월의 손을 잡고 천천히 저고리 옷고름을 풀어주었습니다. 소월은 마치 꽃봉우리가 피어나듯 아름다웠는데 두 그루의 나무가 한 뿌리로 자라는 것처럼 또는 달빛과 꽃잎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달콤한 밤이 지나갔답니다. 이튿날부터 해담은 정식으로 환속을 하고 온천 마을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우 의원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에고, 우리 마을에 이런 훌륭한 의원님이 계시다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지요.